귀한 자리에 이렇게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사실은 어떤 말씀을 드릴지 이제 오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했습니다만, 지금 코로나19가 아주 극성인 상황 아닙니까? 코로나19가 언제 정도 종식될 것인가? 그걸 알아야 앞으로 대비를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 또 포스트 코로나 시대, 즉 코로나가 종식된 이후에 어떤 세상이 만들어질 것이며, 그리고 그것을 위한 정부의 역할은 무엇일지, 이 정도를 가지고 오늘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코로나19가 언제 정도 종식될까요? 많은 전문가들이 조금씩은 다릅니다만 내년 말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2021년 후반. 왜 그러냐? 우선은 백신이 나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임상 3상에 들어간 지금 그 백신이 6개 정도가 있습니다. 근데 그게 언제 끝날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 빠르면 내년 초, 늦으면 내년 여름 정도가 되면은 이제 백신이 나올 거라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백신이 나온다고 해서 바로 맞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번에는 전 국민 숫자만큼 백신을 생산을 해야 되는데 그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백신을 생산한다고 하더라도 그걸 편의점에서 자기가 맞을 수 없는 노릇이니까 병원에서 의사 간호사들이 이제 접종을 하게 되는데, 하루에 전 국민이 몰리면 도저히 다 접종이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 정부가 그때쯤 되면 우선순위를 정해서 며칠은 누가 맞고 그 다음 날은 누가 맞고 그렇게 구분을 지어줄 겁니다. 그러면 이제 내년 말 정도가 되는데요. 그런데 그게 완전히 종식될 것인가? 안 그럴 가능성이 많습니다. 일단은 그 백신이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지 모릅니다. 그 에이즈도 백신이 있는 거 아실 겁니다. 그게 아무리 맞아도 30% 정도 효과가 있습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도 그럴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아마 어제입니까 오늘입니까 신문 보도가 났는데, 정부에서 3천만 명 분을 지금 계약을 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걱정되는 것이, 만약에 이 개발된 백신이 2번 접종을 해야만 되는 그런 백신이라면, 그러면 사실상 1,500만 밖에는 맞을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비도 정부가 해야 될 텐데 하는 생각이 저는 들었습니다. 그래서 내년 말 정도라고 한다면, 그러면 앞으로 이렇게 코로나 종식 때까지 긴 터널이 있다고 할 때 우리는 3분의 1 온 셈입니다. 올 초부터 지금까지 많은 고생을 했는데 우리가 겪은 이 기간의 2배가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머릿속에 생각하시면, 그러면 많은 것들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늘의 주제이기도 합니다만, 포스트 코로나 시대가 어떤 시대가 올 건지, 그리고 거기에 제대로 우리가 잘 대응하려면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는지가 지금 해야 됩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한 대비는 코로나가 끝난 후에 하면 안 되고 지금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할 일이 산더미 같습니다. 너무너무 많습니다. 내년 말까지 남은 몇 개월입니까? 한 16개월 정도를, 그 이후를 준비하는 데 써야지 포스트 코로나 시대가 기회이지, 준비 하나도 안 하고 지나가면 우리는 절벽에서 추락합니다. 언택트라고 하지 않습니까? 언택트. 컨택트를 하지 않는다인데요. 그러니까 언택트 하면 접촉을 안 한다는 부정적인 의미가 있는데, 온택트, 온라인으로 컨택트를 한다고 하면 그래도 훨씬 더 긍정적인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뭐 언택트 내지는 온택트란 키워드를 중심으로 모두가 이렇게 재편이 되게 될 겁니다. 근데 전제 조건이 정부가 해야 될 일이 10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특정한 산업 분야에 대한 지원이 아니고 정부가 바꿔서 지금 해야 될 게 10가지 정도를 해야지 우리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희망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게 그 정도가 되는데요. 가장 중요한 게 첫 번째로 그 경제 구조를 바꿔야 됩니다. 근데 우리나라 경제 구조가 정부가 있고 대기업이 있고 중소벤처기업이 있습니다. 근데 이 경제 구조에 대해서 경제학자들마다 진단이 좀 다릅니다. 어떤 분들은 신자유주의 체제라고 하기도 하고요. 어떤 분들은 완전히 180도 반대로 관치경제라고 진단하는 분도 있는데, 저는 현장에서 직접 회사를 경영한 입장에서 보면 둘 다 틀립니다. 어떤 식이냐면, 제가 이렇게 보니까 대기업은 관치경제의 틀에 갇혀 있습니다. 정부가 모든 것을 다 결정하고 명령을 내리면 실행해야 되고, 말 안 들으면 감옥 보내고, 그러니까 꼼짝 없이 정부가 다 결정하는 관치경제의 틀에 있죠. 그리고 중소기업, 벤처기업들은 반대로 대기업의 불공정 거래 관행을 정부에서 그대로 내버려 둡니다. 그러니까 그냥 신자유주의 체제에 있는 셈이거든요. 그래서 정리해서 보자면 우리나라는 관치경제와 신자유주의의 최악의 조합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대기업은 대기업대로 자유와 자율성을 정부에 빼앗기고요. 그게 다 회사가 침체되고 경제가 침체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중소벤처기업은 중소벤처기업대로 대기업의 자유를 다 빼앗깁니다. 그래서 또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은 이번 정부나 지난 정부나 다 같이 정부가, 정치가 기업보다 위에 있고 왕이라는 그 생각 때문에 실제로는 자유를 다 빼앗는 거예요. 심지어 보수정당까지도 자기가 자유를 빼앗으면서 본인 스스로 못 깨닫는 게 문제입니다. 근데 이제는 그렇게 기업과 개인들에게 자유를 줘야 됩니다. 자율성을 부여하고 창의력을 발휘할 수 있게 하고, 그리고 도전할 수 있게 만들어줘야, 그래야 우리나라가 경제가 살아납니다. 지금은 유일하게 그 방법밖에 없습니다. 지금처럼 계속 정부가 기업 위에 군림하는 한 우리나라는 계속 성장률이 낮아질 겁니다. 도저히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정부가 아이템을 뭐 찍어준다? 그것도 지금 글로벌 시대에 되지가 않는 거죠. 그게 이제 첫 번째고요. 두 번째로는 그 새로운 산업의 싹이 보일 때 정부의 역할은 그 싹을 보호하고, 대신에 그것 때문에, 그 신산업 때문에 피해받는 사람들 설득하고 욕도 대신 먹고 그 사람들이 살 수 있는 사회적인 안전망을 만들어줘야. 그 타다 아실 거예요. 타다가 뭐 미국의 우버 같은 걸 본따서 우리나라 제도 하에서 가능한 방법을 나름대로 찾은 건데, 정부가 원래 역할은 타다가 나오면 그러면 제한된 범위라도 그걸 할 수 있게 열어주고, 대신에 그것 때문에 피해받는 택시기사분들 하고 그분들이 먹고 살 수 있게 사회적인 안전망을 만들어주고 하는 일입니다. 그러면서 그 과정에 욕을 먹겠죠. 근데 국민이 왜 세금을 냅니까? 정부가 욕 먹어도 해야 될 일을 하라고 주는 거 아닙니까? 근데 오히려 욕 먹을 때는 빠지고 그냥 칭찬만 들으려고 하면 우리가 왜 세금 냅니까, 사실? 그 정부의 원래 역할로 돌아가는 게 정말로 중요합니다. 안 그러면 또 새로운 싹이 또 나오면 그거 다 정부가 없애버릴 겁니다. 세 번째로는 규제인데요. 그 여러 번 들으셨을 겁니다. 우리나라는 규제 때문에 미국에서 가능한 사업이 우리나라에서 못합니다. 이런 일이 너무나 많은데 우리나라 그 법이 뭐만 할 수 있다고 규정해서 그렇습니다. 근데 외국은 그러면 법이 어떻게 있는가? 반대죠. 이외에는 다 있는
그런 식으로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훨씬 더 자유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이것만 하라고 하고 거기에 명시 안 돼 있는 거는 아무 일도 못 합니다. 그런 방식으로 규제를 바꾸는 거, 사실 그거는 뭐 전임 대통령들도 다 했던 이야기인데 계속 관료와 국회의 벽에 부딪혀가지고 못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거 안 바뀌면 우리나라가 정말로 앞으로 저 가능성 없다고 봅니다. 네 번째가 빅데이터 산업으로 대표되는 데이터 산업에 대한 부분인데요. 데이터 산업이 뭔지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이런 겁니다. 구글이라는 회사는 잘 아시죠? 구글이라는 회사의 회사 가치가 엄청나게 큰데 그 중에서 구글이 가진 검색 엔진 기술, 그 가치는 10%밖에 안 됩니다. 그럼 나머지 90% 가치가 뭐냐? 구글이 지금까지 모은 데이터 가치입니다. 데이터가 다른 어떤 것보다도 가치가 넘어선 게 벌써 오래됩니다. 거의 한 10년 정도 됩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세계가 이렇게 바뀌었는데 데이터보다도 기술에다가 투자하고 기술적인 무슨 규제를 만들고 이것만 관심이 많습니다. 완전히 옛날 세상에서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데이터 산업이 발전을 제대로 못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어디까지 영향을 미치냐면 인공지능 아시죠? 인공지능이 4차 산업혁명의 가장 기본이 되고 가장 중요한 기술인데 인공지능은 데이터를 먹고 삽니다. 데이터가 많으면 많을수록 인공지능 성능이 올라갑니다. 컴퓨터가 자기가 알아서 판단하게 하는 겁니다. 자기가 비교해보고 자기 나름대로 차이점을 찾는데 무슨 차이점을 찾았는지는 사람은 모릅니다. 컴퓨터만 알죠. 그게 요즘 인공지능 딥러닝 개념이거든요. 데이터가 많으면 많을수록 성능이 좋아지는데 우리나라가 데이터가 없습니다. 그리고 데이터 중에 가장 중요한 핵심은 정부 데이터입니다. 미국도 정부 데이터 공개를 하면서 데이터 산업이 활성화됐습니다. 정부가 가장 기본적이고 고급 정보들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인구 센서스 데이터라든지 또는 우리나라 국토 전체의 토양 자료 데이터라든지 그런 거 포함해서 굉장히 많은 데이터들이 있는데 우리나라는 공개 안 합니다. 이게 결국은 우리나라 앞길을 막고 있는 겁니다. 정부가 데이터 공개하면 어떤 일들이 생기는가? 그러면 정부 투명성이 강화돼서 국민들이 더 신뢰할 수 있게 되는 거 아닙니까? 정부가 지금 반드시 가장 우선순위로 해야 될 일 하나만 꼽는다. 뭐 할래? 이렇게 저한테 물으신다면 저는 정부 데이터 공개입니다. 그래서 투명성을 획기적으로 강화하는 일, 그것만 하면 우리나라는 한 단계 업그레이드 충분히 될 수가 있습니다. 사실 노동개혁도 빠질 수가 없거든요. 노동개혁도 지금 해야 되는데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정부의 노동정책은 한마디로 이미 노동시장에 진입한 기득권 노동자들을 위한 정책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진입하지 않은 더 많은 청년들부터 실업자들은 완전히 소외된 노동정책이죠. 그게 노동정책이라는 게 전국민 대상으로, 전체 노동자 대상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의미에서 노동개혁이 필요한데 전 세계적인 추세를 잘 보는 게 중요합니다. 기그 이코노미라는 개념이 있거든요. 자기의 재능을 어떤 한 회사에 취직해서 그 회사만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프로젝트 단위로 파트타임으로 여러 회사들 일을 하는 그런 개념이 기그 이코노미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요즘은 점점 그게 활성화되고 있거든요. 그런 공유 경제, 여기 또 가장 근간이기도 하고요. 사람이 가진 재능을 공유하는 그런 쪽인데요. 그러다 보면 전 세계가 어떻게 되느냐면 우리나라 표현으로 비정규직이 많아지는 추세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자연적으로. 지금 전 세계적인 트렌드를 한 정부가 거스를 수는 없어서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정부에서 만약에 노동자들을
정말로 위한다고 생각하면 해야 되는 일이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만드는 게 아니고 비정규직을 제대로 대우를 받고 그 안정적인 그런 일자리로 만드는 거에 집중해야 됩니다. 그게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고 미래지향적이기도 한 겁니다. 근데 왜 그걸 안 하고 완전히 반대로 하는지 저도 이해할 수가 없거든요. 지금까지 잘못된 정책들, 뭐 소득주도 성장을 포함해서 잘못된 정책을 바꿀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지금이 위기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준비를 해야 되는 그런 절체절명의 시기다. 그 말씀들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또 그 세금에 대한 개념을 바꿔야 됩니다. 세금을 내는 사람들이 있어서 도로도 닦고 어려운 분들 복지 혜택도 주고 이 사회가 가능하게 만드는 게 그 세금을 내서 우리 공동체에 기여하는 사람들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뭐 전 세계 어느 나라도 제가 보면 세금을 내는 사람이 자부심을 가질 수 있게 만드는 것도 그 정부의 역할입니다. 중요한 역할입니다. 그리고 뭐 존경까지는 아니라 하더라도 인정받는 분위기. 그래서 저 사람 너무나 열심히 살고 일자리 많이 만들어서 사회에 많은 기여를 하는 사람이다. 그렇게 해야 계속 세금을 내죠. 근데 이번 정부는 세금을 보는 시각이 너무 독특해서 세금은 벌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아마 세금 내본 적이 없어서 그럴 겁니다. 그래서 뭐 부동산 여러 개 가지고 있으면 벌로 세금을 때리는 거죠. 근데 이게 계속되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세금 많이 내면 벌 받는 거니까 세금 내고 싶지 않을 겁니다. 그 세금 내봤자 오히려 좋은 소리는 못 듣고 계속 뭐 무시당하고 뭐 아무런 무슨 인정도 받지 못하고 그러면 탈세할 생각만 다 하게 되겠죠. 그게 우리 나라가 지속 가능하게 되는데 굉장히 저는 큰 걸림돌이 되는 거라고 봅니다. 옛날에는 범죄가 신체에 위해를 가지는 범죄가 형량이 높았지 않습니까? 화이트 컬러 범죄가 형량이 낮았습니다. 그런데 요즘 보면 이제는 최근에 뭐 라임 사태, 옵티머스 사태 이런 거를 보시면 피해자가 한두 사람이 아니고 엄청나게 많은 일반 국민들이 피해를 보고 그리고 거의 그 집안이 거덜이 납니다. 완전히 뭐 자살하는 사람까지도 생기고 그러니까 이게 그런 금융범죄, 증권범죄가 형량이 낮으면 안 되는 세상이 됐습니다. 근데 오히려 지금은 그게 형량이 낮을 뿐더러 그걸 전담하는 게 남부지검이겠죠. 남부지검의 금융범죄 합동수사단이라고 있습니다. 거기가 그 전통이 굉장히 있고 노하우가 많아서 지금까지 금융사범들을 엄청나게 많이 잡아들였습니다. 거기를 해체를 시킨 거 아시죠? 그래서 지금 그런 금융범죄자들이 지금 제일 편한 세상에서 살고 있는 겁니다. 옵티머스, 라임, 빙산의 일각입니다. 다른 어떤 일이 지금 현재 벌어지고 있는지 뭐 검찰 전담 조직이 없어져 가지고 아무도 지금 알 수가 없습니다. 이거 지금 제대로 복구시켜야 됩니다. 그래야 다음에 포스트 코로나 시대 때 이런 뭐 일종의 부작용이나 범죄들이 없는 상태가 돼야 마음껏 열심히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거 다시 복구를 해야 됩니다. 뭐 마지막으로 우리나라가 앞으로 뭐 먹고 살 건지 미래 담론이 없는 나라입니다. 제가 독일 뮌헨 막스 플랑크 연구소에서 1년 넘게 있으면서 보니까 한 나라도 빠짐없이 우리가 앞으로 뭐 먹고 살 건지가 그 나라의 제일 중요한 관심사고 화두였습니다. 우리나라에 귀국해서 보니까 아무도 그 이야기를 안 하는 겁니다. 우리 뭐 먹고 살죠? 그러면? 근데 왜 이렇게 우리나라가 사람들은 한 사람 한 사람 똑똑한데 미래 담론이 없는 나라가 됐을까? 저는 기형적인 언론 유통 구조, 그러니까 언론이 아닙니다.
언론 기사 유통 구조가 기형적이라서 저는 그렇다고 봅니다. 우리나라 뉴스는 거의 90% 사람들이 포털에서 뉴스로 접합니다. 근데 포털에서 제일 전면에 내세우는 장사가 많이 본 뉴스 랭킹, 급상승 검색어. 외국에서는 안 그렇지 않습니다. 구글은 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흥미 위주의 그런 기사가 아니라 정말로 중요한 기사들을 다룹니다. 전면에 내세웁니다. 우리나라는 많이 본 기사, 뭐 급상승 검색어니까 연예 뉴스 내지는 정치인 막말만 막 뜨는 거죠. 뭐 미래 담론이 형성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 기자분한테 한번 물어봤어요. 그 왜 이런 거 안 쓰냐고 물어봤더니 이 사람들 하는 얘기가 기자들도 고민이래요. 왜 그러냐면 정치 기사 쓸 때 정치인들끼리 막말하지 않습니까? 그거는 쓰는데 노력이 1밖에 안 드는데 클릭이 100 정도 나온답니다. 정책이나 미래 담론 기사를 쓰려면 자기가 다 소화해서 써야 되니까 시간도 많이 들고 노력이 한 100 정도 드는데 클릭은 1밖에 안 나온답니다. 그러니까 누가 정책이나 미래 담론 기사를 쓰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언론 이 유통 구조가 우리나라가 이 기형적인 게 안 바뀌면 지금 보시면 뭐 지금 현역 국회의원이 된 예전에 네이버 부사장 출신이 얼마 전에 뭐 저 야당 원내대표가 연설한 내용이 저 일면에 났다고 부른다는 게 뭡니까? 그건 말이 안 되고 그 다음에 또 그 포털에서 설명한 내용도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자기들은 인공지능한테 맡겨서 자기들은 관여하지 않아서 객관적이다? 그거는 인공지능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소리입니다. 인공지능이 어떤 거를 일면에 올릴지 그걸 정하는 게 그 사람들이거든요. 인공지능은 어떻게 하라는 지시에 따라서 이렇게 기사 배치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공지능이 했으니까 포털이 뭐 아무런 책임이 없다? 그것도 말도 안 되는 변명이 이렇게 통하는 세상이 됐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해야 될 일이 많다. 근데 지금 정부가 하지 않고 있어서 이런 일들을 하라고 국민들이 다 단합해서 요구를 하는 길만이 우리가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길이다. 그게 오늘 말씀드린 요지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